네, 돌팔입니다. 토요일에 전매천과 흥국생명의 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1세트 때 몸이 안 풀린 듯 저번 시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듯이 몸이 무거웠던 느낌의 흥국생명이었지만은 그래서 1세트를 졌죠. 그래도 거의 대등하게 갔다가 2, 3, 4세트는 제법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완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두리주와의 인생 경기 이날 20점을 넣었습니다. 20점인가 뭐 20점 이상을 넣었는데 하여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적절한 용병술 아웃사이드 히타를 면팀장과 김다은을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했다는 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히 두리주와가 대단히 많은 득점과 엄청난 성공률을 이용해서 팀의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이날 팡팡 플레이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스타 투표에서 몰표를 갑자기 막판에 토요일 일요일 역전을 했었죠. 원래 최정민에게 밀렸다가 이게 한 팀당 2명씩을 뽑잖아요. 지금 MZ세대 중에서 Z세대 팀에 돼 있는데 토요일부터 치고 올라가가지고 토요일날 일단 시합 직후에 2등으로 올라서고, 그리고 일요일 밤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많은 득표를 해서 올스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리주아가 사실은 저번 도공전 때도 15득점을 하면서, 물론 그때는 5세트였지만 그래도 그때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가 이번에 기록을 한 시합 만에 갱신한 거거든요. 본인의 프로 한 경기 다득점을.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도 물론 잘했고 국대도 뽑혔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도공 시합 때 두리주아의 기량이 급상승한 걸까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예전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리주아의 실력은 2라운드 때나 3라운드 때나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두리주아에게 토스로 올라가는 공이 달라진 겁니다. 김다솔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엄청나게 토스웍을 맞춘 거예요. 1라운드, 2라운드 때 어땠습니까? 우리 DC 인사이드 여자배구 갤러리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 팀들에 대한 얘기가 쫙 써있거든요. 해외 배구에 대한 얘기도 써있고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렸는데 30%는 김다솔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최소 30%는 이제 흥국생명 시합하고 나면은 그게 졌던 시합이든 이겼던 시합이든 거의 80%가 김다솔 비판하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3라운드 들어서 찾아보면은 거의 없어요. 김다솔이 잘못했다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즌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맞춰오면서 여러 가지 세타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이날 전매천과의 시합에서는 배분도 괜찮았고 토스도 괜찮았습니다. 토스도 그동안 낮은 게 문제로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2명 있잖아요. 킴하고 옐레나한테는 키에 맞게 높게 주고, 한국인 공격수 면팀장이나 김다은에게는 낮게 잘 올려주고, 그리고 특히 미들브로카, 특히 두리주아에게는 완전히 나스배로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때리기가 좋았죠, 두리주아가. 그러면서 상황에 맞는 패턴 플레이, 세트 플레이도 지휘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마스터 오브 퍼펫, 이 흥국생명 멤버들이 꼭두각시 인형이고 그것을 모두 본인의 손아귀에서 아주 적절하게 시합에 맞게 조종을 하여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령관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김다솔이 시합을 지배하면서 상황을 운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1세트 때 적응을 못하고 세트를 내준 원인 중에 저것도 있다고 봐요. 그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전매청 쪽에 리베로가 구별이 안 돼서 나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색깔이 그 고민지가 입었던 유니폼과 나머지 멤버들의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배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리베로는 다른 멤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오잖아요. 흥국생명이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박상민과 도수빈 중에 한 명이 나머지 멤버들하고 좀 비슷한 색깔을 입어가지고 그 위에 연습용 조끼를 덧입으라는 심판의 지시를 받고 그거 위에 착용하고 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생명에서 공격을 할 때 리베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솔주와 콤비 플레이를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들 속공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리시브가 잘 돼야 되죠. 서브 리시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콤비 플레이를 할 때 상당히 자주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매청에서 서브 목적타를 월드킴에게 겨냥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돼서 시작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킴이 리시브를 해가지고 리시브 정확 1+가 된 다음에 김다솔한테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들 속공을 했는데 은붕어가 일단은 유효 블럭으로 막았는데 두리주아가 다시 한번 재빠르게 네트 경합해서 다이렉트 킬. 방금 상황 다시 보시면은 킴과 옐레나가 전위에 각각 있어가지고 좌우 윙을 맡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옐레나 전담 마크, 대전주의 박혜민이 킴을 전담 마크 해야 됩니다. 가운데 은붕어는 미들브로카 포지션 특성상 좌우도 신경 써야 되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두리주아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일단은 서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블러킹이 분산돼서 원 블러킹 상태로 두리주아가 미들 속공을 하는데 김다솔의 토스가 엄청 빨라요. 나스베죠. 밀어넣기로 마무리. 밀어넣기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자, 염치기의 서브건인데 이번에도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때려서 리시브가 정확하게 갑니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월드킴과 옐레나가 좌우에서 쇄도하고 있고 두리주아가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엘리와 고희정이 좌우 공격수를 한 명씩 전담 마크하고 역시 은붕어는 가운데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원플러킹인 상태에서 정광석과 같이 두리주아의 미들 속공 성공하는 장면.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리주아가 단순히 빠르고 강하게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빈자리를 정확히 공략한다는 거예요. 블러킹을 피해서. 자, 요거도 똑같아요. 좌우 전위에서 옐레나랑 킴이 공격 준비하고 있고 두리주아가 역시 가운데로 파고들고 정호영이 가운데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장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호영 선수나 박은진 선수가 높이는 자, 다음은 약간 다른데요. 전위의 윙 공격수가 월드킴만 레프트로 쇄도하고 있고요. 김다은하고 옐레나는 후위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리주아가 중앙으로 파고드는데 이게 공격 옵션이 그래서 4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블리츠 플렉이라고 제가 명명을 예전에 했었는데 어쨌거나 결국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고희정이 옐레나가 후위를 안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투맨 블로킹으로 붙었는데도 이거를 뚫어냈어요. 대단합니다. 자, 요거는 방금 전하고 다른 세트인데 좌우만 바뀌고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했습니다. 완전 데칼코마니인데 속수무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은붕어가 따라오질 못해요.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가운데 공격을 막고 있는데도 따라오질 못해요. 이러니까 이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외발 이동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엘리가 강서브를 하는데 또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때립니다. 중앙 속공할 때와의 차이점은 전위 윙에서 킴이 쇄도한다는 점은 같은데 옐레나가 후위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두리주아가 외발 이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염치기가 킴을 전담 마크하고 박혜민은 두리주아의 외발 이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은붕어는 또 포지션 특성상 3개의 코스를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토스가 살짝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타로 천천히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공격 속도가 빠르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붕어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범실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두리주아가 이제 상황 대처 능력도 꽤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연타 잘 넣었죠.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어요. 킴이 중앙 후위로 달려 들어가고 김다은이 왼쪽 전위에서 쇄도합니다. 그리고 두리주아가 외발 이동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소영 선배가 두리주아를 따라가고 염치기는 김다은을 마크하겠죠. 그리고 은붕어는 가운데서 또 멀뚱멀뚱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또. 근데 이번에는 김다솔의 토스가 정확했기 때문에 은붕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뛰지를 못했어요. 너무 빨라서 은붕어가 이건 블러킹도 아니고 디그도 아니고 커버도 아닌 에그머니나 자세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이 굉장히 자, 화살표 안 그릴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요번엔 란리베한테 목적차를 줬죠. 요번에도 똑같이 은붕어가 에그머니나 자세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보다시피 에그머니나 만세. 이번에도 똑같아요. 에그머니나 만세로 은붕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 요번에도 엘리가 강서브로 킴에게 목적타를 주고 똑같습니다. 근데 토스가 살짝 안 맞아서 이번에도 두리주아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토스가 좀 짧았죠. 살짝 밀어넣기를 해가지고 충무줄 위에 손가락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잘못 줘도 해결을 해버리니까 오늘따라 김다솔 세터가 공을 많이 분배해 줘버린 거죠. 자, 두리주아가 디그를 한 공을 이거를 점핑백 토스를 해가지고 이걸 외발이동. 아, 이걸 킴을 비롯한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하는 바꿔 때리고 붙이고 장구치고 어택을 외발이동으로 해버렸습니다. 뭘 해도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엔 그래도 한송이 미들브로카가 손은 그냥 그래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두리주아가 이번에 공격하는 그 패턴들이 포메이션에 따라서 결정이 좀 돼 있습니다. 옐레나랑 킴이 좌우에서 쇄도하는 포메이션이면은 미들 속공을 했고요. 둘 중에 한 명이 중앙 후위에 있고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 한 명이 레프트 전위에서 쇄도를 하면은 두리주아를 외발 이동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가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돌려 쓰는 건데 그걸 당연히 전매청 선수들이 알죠. 왜냐면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근데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다솔의 토스가 워낙 정확하고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 조상님들 말로 눈 뜨고 코 베인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코를 베어간다는 거예요. 빤히 보고서도 당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상대 미들브로카가 양뽕, 이다현, 수지킴, 배천 정도 된다. 그러면 몇 번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당할 거예요. 아마 대비를 실시간으로 대비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매청 미들브로카들은 그 정도 역량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매청의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좀 많이 때렸어요. 점유율을 23%나 했거든요. 5개 중에 하나는 월드킴에게 갔다는 건데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주지 말고 상대적으로 리시브가 약한 면팀장이나 김다은에게 집중적으로 90% 이상을 줘야 리시브가 흔들려서 흥국의 패턴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가끔 월드킴한테 주면은 면팀장과 김다은에게 리시브 부담을 덜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드킴한테 아예 안 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목적타를 월드킴에게 때리겠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냥 때려야 돼요. 차라리. 그게 옛날에 구이데띠가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터키에서 월드킴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리시브를 흔들고 월드킴의 공격을 묶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체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위해서 90% 이상을 월드킴한테 하루 종일 때리면은 월드킴도 사람이기 때문에 3, 4세트 가면은 지칩니다. 예전에 그래서 터키리그 보셨던 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이진 감독은 옛날에 터키리그를 안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시합은 전매청 입장에서 참 난감했던 게 목적타를 킴에게 겨냥하든지 아니면은 뭐 딴 사람이 리시브를 뭐 잘 받으면은 두리주아가 속공으로 폭격을 하고 리시브가 어떻게 흔들려도 오픈으로 올리면은 양쪽 윙에서 해결을 해버리니까 요것도 흔한 표현으로 전매청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정호영의 부진이 있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상대전에서 1, 2라운드 때 전매청이 계속 지기는 했어도 미들 대결에서는 정호영이 계속 우세했었거든요. 신장과 높이를 앞세웠기 때문에. 오늘도 1세트 초반에는 잘 했습니다. 흥국이 미들브로카 신장이 높이가 낮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공략을 잘 했는데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조금 기초적인 범실을 조금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 후반부터. 자, 그리고 개그 삼아 이렇게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은 1세트 후반에 면팀장의 회심의 스파이크에다가 이제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야, 완전 정면 충돌을 했어요. 정호영이 달려오는 방향과 공의 진행 방향이 완벽하게 정면으로 대칭을 이루는. 자, 개그 삼아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급격히 정호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김다솔이 백토스를 하는 모션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페인트를 걸지 않았는데 정호영이 혼자 속아서 옐레나 쪽으로 향했다가 아차 해가지고 다시 킴 쪽으로 가다가 블로킹을 따라붙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흥국 수비진들이 정호영의 공격 코스를 파악하고 미리 자리를 잡고 손쉽게 막아내는 경향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판을 당했어요. 높이와 파워를 조금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고감독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월드킴이 어거지성으로 겨우겨우 살렸는데 어이없게 헛손질을 해가지고 득점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또 강판을 당해요. 그래서 염치기가 너무나 원통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그래서 강판 돼가지고 은봉화가 다시 들어간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흥국생명 쪽에서 정호영에 대한 대비 1, 2라운드 때 정호영 때문에 고전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착의 요인, 배구 팬들은 다 알고 있죠. 모든 팬들이 알고 있는 전매청의 대표적인 문제점, 엘리에게 극단적으로 몰빵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엘리는 역시 잘했어요. 요번 시합에서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기록 세웠을 때처럼 그때 페퍼 상대로 리버스 스윕할 때 50몇 점 넣었죠. 그게 뭐 세계 기록 3번째라는데 박미희 감독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기록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페퍼은행처럼 흥국생명이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계속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1세트 때는 엘리의 공격이 상당히 많이 먹혀가지고 승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시합을 해 나가면서 흥국생명 블로커들과 수비진들이 엘리의 코스도 파악을 하면서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효 블록도 많이 되고 블러킹으로 실점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매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공격 루트를 모색하든지 엘리자베스의 공격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똑같아가지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방어가 돼서 막히는데 계속 똑같은 걸 주구장창 하고 있고, 또 흥국이 주구장창 똑같은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주구장창 막지 못하고 있고. 자, 아시다시피 전매청이 선수 개개인의 전력이 약한 팀이 아니에요. 각 포지션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데 지금 페퍼 제외하고 나면은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매청이야말로 리빌딩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빌딩이 뭐 선수를 뭐 트레이드하는 그런 리빌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흥국생명의 권순장 감독이 나스베 위주로 하다가 뜻대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전략을 수정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흥국생명은 2등인데도 그랬단 말이죠. 우승을 해야 되니까. 물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맞춰왔던 세트 플레이랑 포메이션 같은 거를 싹 갈아엎으면은 그 중간에 적응이 아직 안 된 기간에 더 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 잘 안 맞춰봤으니까. 그런 과도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시합이 되게 빡빡하니까 며칠에 한 번씩 시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차피 계속 지는 거 중간에 한두 번 더 진다고 뭐 바뀝니까?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이 나는 거지만은 저번에 흥국생명이 연패했을 때 예상을 깨고 기름집에게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때가 플레이를 이것저것 좀 바꾸느라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바꾸는 과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직 선수들 간의 호흡이 새로운 플레이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경기력이 많이 하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